여전히 청와대에 이 주사파 출신 운동권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사전적으로 전향을 안 했다고 조금 보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수감 중이실 때 수감 생활을 하는 도중에 단파 라디오에서 대남 방송을 듣고 실제로 그것을 듣고 지령을 받았던 인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유 그게 말이 되느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님께서는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감옥에 라디오를 반입을 했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어떻게 그때 이야기하셨던 단파 라디오는 사실인가요? 제가 사실 아닌 걸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사실 아닌 이야기를 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을 항상 말합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 중에서도 가장 거짓말 시키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모든 기자들도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지사 8년 하는 동안에 가장 공약을 지키는 제 말을 정확하게 95% 이상 지켰는데 공약을 잘 지키는 시도지사 1등을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언행일치 그리고 정직하게 살자, 이게 제 인생의 그런 기본 좌우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감옥에서 단파 라디오만 갖고 들어온 게 아니고 이불을 덮어쓰고 그거 다 감옥의 규정에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그 위반된 일을 또 저녁에 그 대남 방송을 들어가지고 북한의 김일성 사상을 가르쳐 주고요. 거기에 뭐 남한에 대한 난수표 방송이었습니다. 그 사상을 들어가지고 정리를, 그 감옥에서는 또 연필도 못 가지게 하고, 요즘은 괜찮은데 그때는 볼펜이나 종이를 못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휴지에다가 그 볼펜芯만 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입을 덮어쓰고 그걸 다시 들어 써가지고 그걸 또 나눠 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그치지 않는데, 저는 그 감옥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사람은 감옥에 나온 다음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국회의원 할 때도 남북 경제 교류 협의라고, 경문협의라는 경제문화교류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사장을 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 북한의 방송의 화면을 쓰면은 대한민국의 KBS, MBC, SBS가 돈을, 사용료를 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수십억을 북한에 또 보내는 이런 일하고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가면서 그만뒀습니다만 이게,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게 남북 간의 교류다 그러는데, 그러면 북한이 우리 방송을 쓰면 그것도 돈을 받아야 돼요. 그건 또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고 그 돈을 갖다 주고 그런 기구를 만들고, 거기 그 법을 만들고 그 기구의 이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하던 사람이 한마디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변했다는 걸 말하지 않고 청와대에 가서 비서실장을 하는데, 어제 앉은 걸 보니까 왜 그러면 대통령 옆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앉았느냐? 김정은이가 좋아하니까요. 뭐 이렇게 했죠, 속으로는. 그러나 김정은이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어떻게 볼 거냐,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는 그런 우리 대통령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청와대 되기 바랍니다. 네, 사실 후보님께서는 누구보다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심상정 전 정의대 대표께서도 이제 노동계의 황태자다, 노동운동계의 황태자라는 말을 하셨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쪽에서 헌신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청와대에 입성해 계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좌파에서 우파로 획기적인 진짜 혁명 같은 전향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제 양심에 따라서 좌파를 했고 제 양심에 따라서 지금 우파가 됐습니다. 저는 원래 대구 경북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박정희 대통령 3선 개헌을 반대한다. 우리 학생들, 친구들하고 같이 시위를 해서 무기정학을 받았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계속 제가 서울을 보니까 그때 빈민촌이 많아서 제가 청계천, 그 평화시장 이런 데도 있고 청계천 판자촌에도 있었는데 너무 우리 서울이 빈부격차도 심하고 저 같은 시골 출신들은 뭐 방도 없고 뭐 정말 그때는 하수갈 돈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빈부격차를 없애려면 혁명을 해야 된다. 노동자, 농민들이 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사상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나 저는 뭐 북한에 대해서 좋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주사파가 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저는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을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거부 반응이 많았어요. 네. 저는 그 싫어합니다. 개인 숭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체사상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만 공부는 제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속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네, 영향을 받으셨겠죠. 주고받고 교류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상 가진 적은 없고요. 다만 1990년에 소련이 망하면서 저도 또 감옥 갔다 나온 다음에 소련이 망하면서 그때 뉴스나 또 그 여러 가지 기록을 보니까 소련에는 정의도 없고 또 경제 발전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거 완전히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은 만인이 평등하고 만인이 정의롭게 만인이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내용을 깨보니까 불평등하고 공산당만 간부만 잘 살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그 다음에 1994년에 우리 당에 들어와서 당시에 민주자유당입니다. 민주자유당에 들어와서 지금 자유한국당까지 저는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24년여간 이렇게 우파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기업주의자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번에 선거에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이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좌파 광풍 시대를 막겠다고 출마를 하셨는데 이렇게 북한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인권 없이 살고 있고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좌파를 추종하고 좌파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하겠다는 한국당과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께 손을 들어드릴까요? 글쎄 어떻게 지금 보세요? 이제 우리 당이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고 지금 1심에서 24년이 나왔습니다. 좀 가혹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도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유한국당 너희들은 서로 친박 친이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탄핵하고 자기들끼리 망해가지고 그 우두머리 이도 박도 둘 다 감옥 갔지 않느냐.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다. 정치도 아니다. 또 무슨 뭐 뇌물죄 이런 것이 썩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저는 한 몸에 다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양심이 있느냐? 저는 이런 비판을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비판 달게 박혔습니다. 그러나 시시비비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런 겁니다. 법은 증거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밝혀내서 감옥에 집어넣고 잘못되지 않으면 당연히 석방하고 무죄로 또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냥 촛불 들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사회주의가 답이다. 박근혜를 몰아내자. 이명박이 잡아넣으라 그러면은 이런 거를
따져보지도 안 하고 법적으로 증거가 있냐면 따져보지도 않고 탄핵하고 따져보지도 안 하고 24년씩 막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결국 대한민국 법이 밝혀낼 거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밝혀낼 거로 봅니다. 대한민국의 양심이 밝혀낼 거로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철이 들고 살아오면서 한 번도 옳지 않은데 나는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니까 실수도 있고 잘못도 많겠죠. 그러나 제 양심의 깊은 곳에서부터는 늘 저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지, 정의를 따라서 살아야지, 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이 일념으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자고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에게 국민들이 야 너는 왜 박근혜를 두둔하냐, 너는 이명박이를 두둔하냐, 너는 자유한국당을 왜 일방적으로 두둔하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저를 성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는 진리와 양심과 역사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번에 같이 후보님과 경쟁자로 나오신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세요. 서울시장님이 이제 3선에 도전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10년 혁명을 완성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박원순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뭐 그때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쟁을 하셨던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 모두 박원순 너무 피곤하다. 3선까지 하기에는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여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유권자들 만나다 보면은 이제 유권자분들이 박원순 서울시장님 너무 피로감이 많아요. 후보님이 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런 분도 많이 계십니다. 어제도 시장에 가니까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저는 지금 박원순 시장이 피곤한 것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박원순 시장이 첫째 서울을 통째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서울 이전 이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개헌안을 냈는데요. 그 개헌안 3조 2항에는 서울을 국회의원 반만 모여서 법을 고치면은 아무데나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서울은 600년 대한민국의 수도, 남북 통일이 되더라도 수도는 서울이라야 된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8천만 동포들 모두 서울은 수도다. 그리고 이 중국, 러시아, 몽골, 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부터 이 모든 유라시아 방대한 대륙의 자유의 수도가 서울이다.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이렇게 활짝 꼽힌 곳의 대표적인 수도가 서울 아니냐. 어디 있습니까? 북경입니까? 상해입니까? 블라디보스톡입니까? 모스크바입니까? 울란바토르입니까? 어디입니까? 서울보다 더 자유롭고 서울보다 더 시장경제, 자유기업, 언론의 자유, 정당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데가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유라시아 대륙에는 서울은 바로 자유의 수도, 자유의 등불. 그래서 저는 서울을 사랑합니다. 서울을 또한 6.25 전쟁 때 완전히 폐허가 됐죠. 폐허가 된 이 서울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발전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있었던 7년간 변화가 없습니다. 침체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없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 서울에 400군데 넘는 곳에 대해서 자유를 허용하겠습니다.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규제 철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토목 이런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도로가 다 막힙니다. 저는 올림픽 대로를 지하화하고 또 지금 현재 올림픽 대로로부터 바로 한강 고수부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제가 많이 바꿔서 한강에 항구가 많도록 해서 서울은 항구다. 서울은 항구입니다. 옛날부터 항구입니다. 옛날부터 전국의 모든 배가 서울의 마포로 영등포로 다 광나루로 서울에 배가 다 들어왔습니다. 김포다. 그 항구란 말입니다. 포라는 말은 항구라는 말입니다. 진, 이 노량진, 진이라는 말도 항구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강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강 임진강에 100개가 넘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다 막아놨습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좋아지면은 한강하고 지금 중립지역, 한강하고를 벗어나면 NLL이 되고 한강하고에서 임진강 쪽으로부터 MDL 군사 분계선이 올라갑니다. 군사 분계선과 한강의 중립지역, 그 다음에 바다의 NLL 이렇게 되는데 그 중립지역 전체, 한강하고 전체가 남북이 합의하지 않으면 못 쓰는데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준설을 해서 그 모래 채취된 거의 수익금은 남북이 나눠 가지고 이런 것도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다 구상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고 북한에도 제안하고 우리 정부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은 항구다. 그리고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의 스카이라인도 바꾸겠습니다. 도로 철도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하고 해서 이미 공약을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학교가 40개 이상 있는데 이 대학교마다 그 옆에 대학촌이 있는데 홍대나 건대 같은 데는 대학촌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고시방, 뭐 하숙촌 조금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대학과 그 주민과 또 구청과 우리 시청이 합쳐서 다른 기업하고 협력해서 이 5자 협력을 통해서 대학 주변을 가장 좋은 4차 산업혁명 특구로 발전시켜내겠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좋은 주거도 가지고 일자리도 가지고 연구도 하면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꿈의 캠퍼스 타운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사실 후보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후보님께서 너무 진지하고 가끔 재미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다큐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후보님께서 좀 이제 다큐 김문수가 아니라 좀 예능 김문수로 한번 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해야지 청년 유권자들에게 좀 힘을 얻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안철수 후보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보수표를 노리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후보님 보시기에 안철수 후보는 보수 맞나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아시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킨 가장 중요한 모태 아닙니까? 1등 공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원순 서울시장 탄생의 어머니 역할을 한 거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박원순 보수냐? 글쎄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또 민주당 대표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그런 분이 보수냐? 뭐 그거는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또 저보고 어떤 분은 저보고 어떤 분은 안철수 후보와 저하고를 단일화하면 어떠냐? 네, 그런 그런데 얘기가 많이 나오죠. 후보를 단일화한다면 당연히 박원순과 안철수 두 사람이 비슷한데 거의 같은데 저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보고 단일화하라 그러냐? 저는 조금 좀 의문표가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님은 한 번 양보를 하셨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한테 2번 양보하는 건 조금 창피하실 것 같고 이제 만약에 김문수 후보님이 안철수 후보님을 만나신다면 철수야 이번에는 내가 서울시장 할게 나한테 쿨하게 양보해라 이렇게 혹시 말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뭐 저는 그런 말은 안 합니다. 한 번도 제가 어떤 후보 보고 양보해라라고 말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왜? 그분이 그분대로 생각이 있어서 후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보가 된 분들을 저도 후보로서는 절대로
저만큼 소중한 뜻을 가지고 저만큼 당선의 열망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지 제가 뭐 다른 후보 보고 뭐 양보해라든지 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말도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유일한 보수 후보로서 정면 대결을 펼치시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뭐 보수만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기업, 자유언론, 자유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큼 확신을 가진 후보는 없을 것이다. 왜? 저는 감옥을 2년 6개월 살아봤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그리운 것은 자유입니다. 밥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고문을 당해봤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저만큼 고문을 많이 당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령부, 그리고 남영동 대공분실부터 장안동 대공분실, 저는 고문하는 데는 안 가본 데 같고 안 당해본 고문이 없습니다. 전기고문,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몽둥이 찜질부터 모든 고문을 다 당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인간의 신체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어떤 정치인보다 제가 뼛속 깊이 제 모든 삶 속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대한민국이, 이 서울이 바로 자유대한민국, 자유서울, 그리고 자유로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 이상으로 확신을 가지고 목숨 바쳐 노력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진짜 딱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제가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전에도 인권, 자유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후보님을 변호해 준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 좌파들은 인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인권에는 침묵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고 나머지 뭐 정당이 다 그 반대를 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당도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 고문당하는 수용소 이야기나 또 처형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들은 순간에 제 몸에 전기가 흐르고 제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제 심장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거는 제가 머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 과거의 체험, 제 삶 속에서 고문당하는 사람을 보고는 저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북한 인권법을 처음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고독한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 가서 중국 공안으로부터 많이 두들겨 맞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인권을 위해서는 제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더더구나 국회의원이 북한 인권을 외면하면서 어떻게 그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미국 의회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하원, 상원 다시 돌아와서 상하 합동회의 3번을 거쳤는데 심의를 거쳤는데 3번 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반대하는 사람 미국 국회의원 이렇게 많은데 없냐? 그걸 물으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거나
아프리카 그때 수단 인권도 상당히 중요했어요. 인권법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순간 그 국회의원은 상원이든 하원이든 정계에서 자동으로 퇴출돼요.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치인이 되냐. 그래서 그건 북한 인권이라서 꼭 만장일치가 아니라 어느 나라 인권이든지 간에 늘 만장일치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언론 제가 묻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무엇을 보도하셨나요? 무슨 법을 만들었나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지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민주당이 또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서부터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서 지금 북한 인권법이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통과는 되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창피한 일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데 북한 납북된 사람들 6.25 때가 아니고 그 이후에 납북어부 칼리기 납북 그리고 목사들도 중국에서 납북된 사람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최은희 선생이 돌아가셨죠. 최은희 선생이 납북자입니다. 신상옥 감독도 홍콩에서 납북이 됐습니다. 납치됐다가 다시 탈북해서 돌아왔잖아요. 돌아가셨죠. 그런데 우리 그 언론에서 최은희가 납북자였다 탈북자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 동포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느냐죠. 인권을 존중 안 하는 그런 언론, 그런 정치, 그런 국민이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바꾸려면 더 큰 꿈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혹시 서울시장 당선되시고 나시면 대권 도전하실 건가요? 저는 아직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진행하는 인터뷰는 마무리를 해보고요.